조비는 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에어택시의 대명사 같은 곳이니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대중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뒤로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칼을 갈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칼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는 그 귀여운 에어택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타는 일반 여객기보다 까마득히 높은 상공에서 심지어 인간을 통제도 없이 스스로 날아다니는 초거대 군사용 무인 화물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면요. 와, 도심의 하늘을 약속했던 회사가 아무도 모르게 저 우주와 맞닿은 성층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입니다. 기대되네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에 제출된 특별 임시허가서 원본 문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 FCC 허가서요? 네, 파일 번호가 0426-X-ST-2026인데요. 겉보기에는 뭐 그저 평범한 무선 전파 테스트 승인 요청서 같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새로운 기기 테스트할 때 흔히 제출하는 서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류의 텍스트 사이사이를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단서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에어택시 회사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거대한 군사, 항공, 우주 방산업체였다는 충격적인 단서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야, 이거 단순한 전파 허가서가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조비가 대체 어떤 기술을 그리고 왜 누구를 위해서 비밀리에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그 뼈대를 하나씩 완전히 해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문서를 단순히 조비가 새로운 드론 하나 띄워보려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이 기업이 뒤에서 그리고 있는 거대한 밑그림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거대한 밑그림이요? 네, 이건 단순한 비행 테스트가 아니에요. 한 기업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승객용 상업시장에서 막대한 국방 예산이 움직이는 군사 및 자율화물 물류시장으로 완전히 그 축을 옮기고 있다는 일종의 선언문과도 같거든요. 와, 선언문.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서류에서 제가 제일 먼저 운영 목적란을 읽었거든요. 네,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조비는 승객을 태우는 에어택시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B2C 기업이죠. 네, 그런데 문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비의 자율 화물 항공기 기술의 테스트와 개발, 이렇게 못 박아뒀어요. 자율화물 항공기요. 영어로는 Autonomous Cargo Aircraft Technology라고 되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태우지 않겠다. 우리는 화물을 싣고 스스로 나는 기체를 테스트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인 거죠. 이거 시작부터 기존에 우리가 알던 조비의 이미지랑 완전히 엇나가는 행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고도입니다. 고도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길래요? 문서에 명시된 최대 고도가 무려 7만 피트입니다. 7만 피트요? 와, 잠깐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제트 여객기가 보통 3만에서 4만 피트 사이를 날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여객기의 순항 고도가 한 3만 5천 피트 안팎이죠. 그렇다면 7만 피트면 일반 여객기가 나는 높이의 거의 2배라는 소리잖아요. 수치상으로는 딱 2배네요. 제가 알기로 조비가 지금까지 대중한테 공개한 기체는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린 큰 드론이나 헬리콥터 같은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네, 수직이청 형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밀어낼 공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기역학이 필수죠. 그런데 7만 피트면 공기가 거의 없어서 숨도 못 쉬는 곳 아닙니까? 기존 에어택시 기체로는 물리적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이 같은데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7만 피트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인 거죠? 7만 피트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1km 상공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아는 대륙권을 완전히 벗어난 성층권 하부입니다. 성층권이요? 네, 과거 냉전 시대에 총알보다 빠르다던 그 전설적인 정찰기 아시죠? SR-71 블랙버드나 U-2 정찰기. 아, 그 까맣고 길쭉한 비행기들요? 맞아요. 딱 그런 특수 목적의 군사용 정찰기 정도나 작전을 수행하던 엄청난 고도입니다. 일반적인 프로펠러로는 그 희박한 공기를 밀어내면서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서는 조비가 대중에게 매일 보여주던 그 예쁜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비밀 기체를 개발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셈입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라면
약간 날개가 엄청나게 긴 글라이더 같은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날개가 매우 길고 가벼운 고고도 장기체공형 고정익 무인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어로는 HALE이라고 하죠. 아, HALE. 그런데 왜 굳이 그 공기도 없고 척박한 7만 피트까지 꾸역꾸역 올라가서 화물을 나르려는 걸까요? 에너지만 더 들지 않나요? 역설적이게도요, 거기가 비행하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바다요. 네, 성층권에는 비바람도 없고요, 먹구름도 없고 번개도 비행기를 흔드는 난기류도 없습니다. 날씨의 영향이 말 그대로 0에 가깝습니다. 와, 항상 고요하고 맑은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공기가 워낙 희박하니까 공기 저항이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저항이 적으면 그만큼? 네, 한번 궤도에 딱 오르고 나면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죠. 몇 주 동안이요? 한 번 떠서요? 네, 최근 항공우주기술 트렌드를 보면 액체수소 연료전지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거든요. 조비 역시 그 기술의 끝판왕을 뒤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7만 피트 성층권에 며칠씩 떠 있는 무인 화물선이라 진짜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에어택시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체를 띄운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대체 어디서 테스트하겠다는 건지 제가 문서에 위치랑 승인 조건을 봤거든요. 네, 봤더니 의문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테스트 장소가 애리조나주에 있는 유마 시험장이더군요. 유마 시험장이요? 네, 영어로 유마 프로빙 그라운드인데요.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잡혀 있고요. 봄부터 여름까지네요. 그런데 설정해 놓은 테스트 구역이 무려 반경 150km입니다. 엄청난 넓이잖아요. 반경 150km면 웬만한 중소국가 하나를 덮는 면적이죠. 게다가 주파수 송신 전력을 보니까 고정식 장비가 무려 2433W예요. 2433W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공유기 전력이 10W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기 한 대 켜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에너지죠. 2433W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강한 전파를 쏘는 걸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반경 150km라는 그 거대한 공간 안에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 끊기지 않는 거대한 통신돔을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아, 통신돔. 기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만 피트 상공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쌩쌩 날아다니는 기체를 조종사도 없이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지연이 1초라도 발생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자율비행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상에서 쓸어 담으려면 그 정도의 무식한, 그러니까 엄청난 전력이 필수적인 거죠. 아, 전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강력한 전파를 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문서상의 승인 조건입니다. 문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사 및 항공우주비행 테스트위원회와 반드시 조율해라. 군사위원회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초장기선 배열전파 망원경, 일명 VLBA라고 하던데 이 천문대 조종자와도 사전에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관측하는 전파망원경이랑요? 아니, 이 드론이 뿜어내는 전파가 대체 얼마나 강렬하길래 저 먼 우주의 미세한 별빛 신호를 잡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과 간섭될 걸 걱정해야 하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고요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우주 전파를 관측하는 환경이죠. 네. 그런데 그 도서관 한가운데서 누군가 혼자 대형 확성기를 켜고 떠드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아하, 조비의 기체가 확성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전파망원경 입장에서는 조비의 기체가 지상으로 쏘아대는 그 데이터 신호가 우주 관측을 방해하는 엄청난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주파수 대역을 격리하는 조치가 필수적인 겁니다. 와, 진짜 스케일이 우주급이네요. 망원경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굳이 군사위원회와 조율해야 하는 걸까요? 핵심 질문이네요. 아마존처럼 그냥 민간 화물이나 택배를 좀 더 빠르고 높게 배달하려는 거라면 굳이 미 육군의 세계 최대 규모 시험장인 유마를 콕 집어서 테스트베드로 고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민간 사막도 많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심층 탐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합니다. 이 거대한 화물 드론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잠재 고객이 바로 미 국방부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요? DoD 말인가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조디는 이미 미 국방부, 특히 미 공군의 혁신 프로그램인 AFWRX 어질리티 프라임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 군과 아주 끈끈한 밀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 군용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군용 화물 수송기라면 글쎄요, 이미 엄청나게 크고 성능 좋은 비행기들이 많지 않나요? C-130 같은 훌륭한 수송기들이 있죠. 네, 그런 걸 놔두고 왜 굳이 7만 피트 성층권까지 짐을 올려서 나르려고 하는 건가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술적 생존성입니다. 전술적 생존성이요? 네,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요. 고도 3만 피트나 4만 피트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의 촘촘한 방공망 레이더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아주 위험한 구역이 돼버렸습니다. 아, 쏘면 맞출 수 있는 높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고도를 7만 피트까지 확 올려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격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지죠. 미사일에 거기까지 닿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적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벗어난 그 아득히 높은 성층권에서 날씨의 방해도 전혀 받지 않고요. 와, 거기서 아군에게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긴급 군수물자를 사람 없이 은밀하고 극도로 빠르게 꽂아 넣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건 군사물류에 있어서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조비는 지금 단순히 택배를 나르는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군의 차세대 전술물류 고속도로를 성층권에 깔아주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꼼수, 아니,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에어택시 같은 유인 항공기를 띄워서 장사를 하려면 미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잖아요. 네, 아주 악명 높죠. 근데 이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까 규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고 심사 기간만 기본 몇 년씩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수많은 항공 스타트업들이 바로 그 FAA 인증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다 쓰다가 파산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라면, 규제가 확 줄어들죠. 게다가 민간용이 아니라 군사용이라면 그 까다롭고 꽉 막힌 FAA 심사를 합법적으로 우회해서 군의 자체적인 인증 트랙을 타고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군요. 이야, 완벽한 통찰입니다. 에어택시 상용화 기다리면서 돈 깎는 것보다 국방부 예산을 따내는 게 훨씬 빠르고 달콤할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 조비는 대중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당신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예쁜 에어택시라는 아주 친숙하고 매력적인 프레임을 딱 씌워두고요. 네, 뒤로는 실제로는 국방부라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확실한 고객을 위해서 규제의 병벽이 훨씬 낮은 군사 전술 물류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영리하네요. 여기까지 기업의 구조와 전략을 파악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연결되는 과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뉴스죠? 자, 하드웨어, 그러니까 성층권을 나는 그 날개긴 기체는 조비가 비밀리에 아주 잘 깎아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군사용 전술 물류라는 거대한 타겟 시장도 확인했어요. 네, 기체와 시장은 준비가 됐죠. 그렇다면 대체 이 거대한 비행기를 사람도 없이 누가 조종하는가? 인간 조종사도 없는데 7만 피트 상공에서 스스로 날아다닐 그 똑똑한 두뇌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거죠. 아, 드디어 그 퍼즐 조각이 나오네요. 여러분, 혹시 몇 달 전에 조비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율비행 항공 스타트업인 엑스윙이라는 회사를 전격적으로 인수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의 업계 뉴스로 꽤 크게 다뤄졌었죠. 네, 그런데 당시 시장의 반응은 약간 갸우뚱했어요. 조비는 원래 조종사가 직접 운전석에 타는 에어택시를 만들겠다더니 갑자기 웬 자율주행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지? 했거든요. 엑스윙이 대체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 갸우뚱했던 그 퍼즐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어떤 기술을 가진 곳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엑스윙은 그냥 장난감 같은 일반 소형 드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이들은 무려 세스나 208B 같은 커다란 기존의 경비행기에 슈퍼 파일럿이라는 자기들만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아, 진짜 사람이 타는 비행기예요? 네. 거기다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비전 시스템을 덕지덕지 달아서 조종사 없이 텅 빈 조종석으로 활주로 이륙부터 비행, 화물 투하, 그리고 착륙까지 완전히 100% 자율로 해내는 그야말로 미친 기술력을 이미 증명한 기업입니다. 와, 자동차로 치면 이런 거네요. 하드웨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껍데기 회사가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최고급 소프트웨어 두뇌 회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해버린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두뇌와 육체의 결합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이 하나 듭니다. 어떤 건가요? 아무리 엑스윙의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에 그들이 조종하던 세스나 비행기는 기껏해야 낮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는 프로펠러 비행기잖아요. 네, 고도나 속도가 성층권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뚝 떼어다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나는 7만 피트 상공에 완전히 낯선 기체에 바로 꽂아 넣는다고 쳐요. 공기 역학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당장 제 컴퓨터에만 해도 윈도우 OS를 깔아 쓰다가 갑자기 맥 OS를 덮어 씌우면 온갖 에러가 나고 다운되는데 하물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항공우주 업계의 수많은 엔지니어들도 가장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두뇌 이식 수술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 다들 그걸 지켜보고 있군요. 고도 7만 피트의 극한 환경, 완전히 뼈대부터 다른 새로운 기체의 동력학, 그리고 기존 엑스윙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과연 충돌 없이 완벽하게 연동될 것인가? 네, 그게 제일 핵심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상에 증명하는 무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월의 유마 시험장 테스트인 겁니다. 아, 그게 이 테스트의 진짜 목적이군요. 조비는 지난 엑스윙 인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두뇌와 육체의 통합 작업을 진행해 왔던 거고요. 네. 이제 봄에 비국방부 관계자들을 쫙 모아놓고 반경 150km 구역을 자기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시연을 보여주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이식 수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걸 전 세계 그리고 펜타곤에 선언하려는 겁니다. 야, 진짜 소름이 돋네요. 만약에 2026년 봄에 열리는 이 유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조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에어택시 제조사가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층권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버티는 하드웨어 기술력, 거기다가 사람 없이 하늘을 완벽히 지배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인 어마어마한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특정 기업에 그것도 뭐 주파수 허가서라는 아주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텍스트를 왜 이렇게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서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바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붕괴와 확장입니다. 관점의 확장이요? 네. 투자용어로 TAM이라고 하죠. 접근 가능한 총 시장 규모, Total Addressable Market. 네, 템이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조비라는 회사의 가치를 오직 에어택시라는 좁은 틀 안에만 가두고 평가했습니다. 그쵸. 다들 도심 하늘에 에어택시가 언제 뜰까, 규제 때문에 상용화되려면 한 10년은 더 걸릴 텐데 저래서 당장 수익성이 말까 하면서 계속 의심만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문서는 대중들의 그 얕은 의심이 완전히 틀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틀린 거죠? 이들은 상용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 여객 시장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뒤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화물 물류 시장, 그리고 예산 한도라는 게 아래 존재하지 않는 미 국방부의 자율 드론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에어택시 사업이 규제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뒤에서는 군용 화물기로 엄청난 현금을 쓸어 담을 완벽한 준비를 끝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옛날에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 초기요. 네, 다들 아마존을 그냥 온라인으로 책 파는 인터넷 서점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책만 파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서점 뒤에서 아마존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대한 서버 인프라를 미친 듯이 깔고 있었고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인프라가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는 진짜 캐시카우가 되었잖아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매일 소비하는 뉴스나 기업의 화려한 보도자료는
항상 대중이 환호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에 단 10분으로 줄여줄 하늘을 나는 마법의 전기차. 솔직히 얼마나 섹시합니까? 진짜 멋지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나 기술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실제 뼈대는 대중이 열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뒤에 숨겨진 이런 투박한 규제 당국의 서류, 딱딱한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기업이 진짜 어디서 돈 냄새를 맡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나침반이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보이는 뉴스 뒤에 숨겨진 실제 기업의 궤적을 스스로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비판적 사고,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FCC 0426-EX-ST 2026 문서. 이 종이 쪼가리는 단순한 무선 전파 테스트 허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친환경 여경용 에어택시로 포장된 한 기업이 대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7만 피트 성층권에서 미군의 거대한 사막 시험장을 무대로 완전 자율 물류제국의 출사표를 던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엑스윙이라는 소프트웨어 두뇌와 7만 피트를 나는 극한의 하드웨어가 만난 거죠. 네, 꽉 막힌 민간 규제를 가뿐하게 우회해서 군사시장이라는 뻥 뚫린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치밀하고 소름 돋는 궤적을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에 숨겨진 엑스레이가 이제 여러분 눈에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기업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환상적인 조감도에 속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땀 흘리며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진짜 현장의 도면을 오늘 제대로 훔쳐본 셈이죠. 네. 이런 식의 탐구 훈련이 쌓이면 여러분이 앞으로 기술 뉴스와 세상을 읽는 해상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이 문서의 팩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니까요. 제 머릿속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약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율화물기가 까다로운 민간 규제를 피하고 초기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점에 집중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방부라는 거대한 고객을 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군사 목적의 7만 피트 성층권 자율비행 기술이 내년에 완벽하게 증명되고 또 수년 내에 이것이 군을 넘어서 전 세계 민간 물류 시스템의 일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화가 된다면요? 어느 아주 맑은 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즐겁게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고도 3만 5천 피트 하늘 위를 날면서 창밖에 평화롭고 푹신한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죠. 너무 좋죠? 그런데 무심코 고개를 들어서 그 위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저 아득히 높은 7만 피트의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봅니다. 그 텅 빈 줄 알았던 고요한 성층권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조종사 하나 없이 수백, 수천 대의 거대한 자율주행 드론들이 전 세계의 화물과 물자를 끊임없이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와, 비바람 같은 날씨의 영향도 없고 낮과 밤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들만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돌아가는 빽빽한 자율물류 고속도로가 이미 완성되어서 거미줄처럼 우리 머리 위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들의 고속도로네요. 과연 미래의 하늘은 누가 지배하게 될까요? 여객기 안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 인간일까요? 아니면 우리 머리 꼭대기,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저 높은 성층권에서 조용히 세상을 연결하고 또 통제하고 있는 차가운 자율주행 기계들일까요? 이거 오늘 밤에 쉽게 잠들기 힘든 화두를 던져주시네요. 오늘 엑스레이에 찍힌 뼈대의 실체는 아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뼈대가 얼마나 거대한 거인으로 자라나서 우리 하늘을 뒤덮게 될지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져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